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 핵심 내용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수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권의 분포죠. 자, 수권은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총칭해서 수권이라고 하고요. 이 수권은 육지에 있는 물과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로 나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바다에 있는 물을 해수라고 하죠. 이 해수의 특징은 매우 짠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짠맛이 난다. 그리고 육지에 있는 물은 빙하, 하천수, 호수, 지하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수권, 지구에 분포하는 물 중에서 이 해수가 약 97.47%를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양을 다 바다에 있는 물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2.53% 이것이 육지에 있는 물인데 이 육지에 있는 물은 특징이 뭐냐? 짠맛이 나지 않는 담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의 물을 보통 담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 전체 100% 중에서 해수가 97.47%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2.53%가 빙하, 그리고 지하수, 그리고 하천수와 호수의 순으로 그 양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지에 있는 물, 그 담수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빙하인데 이 빙하의 특징은 고체 상태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바닷물이든 나머지 물들은 다 액체 상태인데 유일하게 빙하만이 고체 상태인 물이고요. 그리고 이 빙하는 극지방이나 또는 높은 산, 고산지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빙하는 우리 실생활 속에서 바로 자주 사용하는 물의 형태는 아니고 실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의 형태는 바로 하천수와 호수가 되겠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새로운 수자원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하천수와 호수의 차이는 하천수는 지표를 따라서 흐르는 물이고요. 호수는 지표에 고여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이 수권의 분포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요 특징들, 물 형태의 특징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권의 분포는 해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빙하, 그리고 지하수, 그 다음이 하천수와 호수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는 육지에 존재하는 물, 바다에 있는 물, 짠맛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빙하는 유일하게 고체 상태에 있는 물이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자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자원은 뜻이 뭐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물로서 주로 담수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담수는 어디서 끌어오느냐? 하천수, 호수, 지하수는 직접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이 빙하를 녹여서 액체 상태로 만든 이 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빙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고요. 주로 사용하는 수자원은 하천수, 호수이고요. 그 다음이 지하수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빙하도 이용할 수는 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짠맛을 내는 이 해수를 그 짠맛을 제거한 다음에 그렇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물, 주로 담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수자원의 활용 부분에서는 가정이나 각종 식당 같은 영업장 그리고 공공장소 등에서 활용하는 그 생활용수가 있고요. 그리고 밭에서 사용되어지는 농작물 생산 그리고 소나 돼지를 키우는 닭을 키우는 그런 축산 등에서도 많은 물이 사용되어지는데 이러한 물을 농업용수라고 합니다. 기타 공업제품 같은 생산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뜨거워진 기계들을 시키는 그런 냉각 용수 그리고 제품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처리 용수 등 이러한 공업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로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지까지는 몰라도 크게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원으로서의 물의 가치. 첫 번째는 지하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하수는 땅속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매우 느리게 흐르는 물을 지하수라고 합니다. 이 지하수는
하천수, 호수,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은 하천수나 호수에서 끌어들여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하천수나 호수보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지하수에 대해서 눈을 돌렸고요. 그래서 이 지하수를 필요에 따라서 현재 개발해서 많은 용도로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하수가 이런 가치가 있냐? 바로 하천수나 호수보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 하나와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느냐? 비가 내리면 이 빗물이 이 빈틈으로 스며들어서 또 채워지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이 지하수는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가치가 더더욱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 지하수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됩니다. 농업 활동에서도,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그리고 또 공공 용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물의 중요성이 왜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대두되고 있냐면, 수권을 이루고 있는 물 중 우리가 이용하기 쉬운 담수의 양은 매우 적습니다. 수 자원이 활용되는 분야는 점점점 다양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니까 다양한 수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을 가급적이면 덜 오염시킨 상태로 방출하고, 그리고 물 자체를 절약하거나,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이 수권의 분포 중에서 육지에 있는 물, 육지의 물을 주로 설명한 내용이라면, 두 번째 중단어는 수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해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수의 특성과 이 해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 깊이에 따라서 이 해수는 다른 온도 분포를 띠고 있는데 크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눠진다고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라고 하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수온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면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 즉 태양 에너지와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이 자연적인 요인이 수온 분포의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해수의 층상 구조는 기준이 뭐냐면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입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이 층의 이름이 혼합층이고요. 혼합층의 특징은 수온이 높고 또 전체적으로 일정한 온도를 띠고 있는 그런 층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바람의 혼합작용 때문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비교적 수온이 높은 것이고요. 바람 때문에 혼합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온이 위아래 전적으로 일정한 층을 띠고 있는 그런 혼합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강할수록,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 혼합층이 어느 곳은 이렇게 얇고요, 어느 곳은 좀 두껍게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 혼합층의 두께는 결국 이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점점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는 그러한 층이 있는데, 그러한 층을 수온약층이라고 합니다. 수온약층의 대표적인 특징은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수온이 낮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층이 있는데, 그 이름이 심해층이 되고, 심해층의 특징은 수온이 낮고 일정한 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구분 매우 중요한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층상마다 특징들을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염류입니다. 이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염류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 뭐냐면 바로 염화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이 염화나트륨은 짠맛이 나는 물질이고요.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소금이라고 하는 물질을 흔히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많은 게 뭐냐면 염화마그네슘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염화마그네슘이고, 이 염화마그네슘은 쓴맛을 내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염류에 대한 정리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염류는 해수,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다 아울러서 우리가 염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 뭐냐면 염화나트륨이고, 이 염화나트륨의 특징은 짠맛을 내는 물질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물질이 염화마그네슘이고, 이 염화마그네슘은 쓴맛을 내는 그런 물질이다. 염류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이 염분입니다. 염분은 항상 해수 1000g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매우 중요한 숫자인데요. 이 해수 1000g 안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단위를 PSU라고 우리가 쓰는데요. PSU.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이 35 PSU입니다. 어느 해역의 해수의 염분이 37 PSU라고 한다면 이 해수는 해수 1000g 안에 염류의 총량이 37g 녹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어떤 해역의 해수가 조사해 봤더니 염분이 40 PSU라고 한다면 이 해수는 1000g 안에 40g의 염류가 녹아있는 그런 해수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염류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염류 20g이 녹아있는 그 해수에 해수 500g 염분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염류 20g이 녹아있는 해수 500g의 염분을 구하래요. 자, 염분을 구하라는 얘기는 1000g, 해수 1000g 안에 염류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류 20g은 500g 안에 녹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g은 500g에 녹아있는데, 그러면 X는 해수 1000g에 얼마만큼 녹아있느냐라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또는 어느 해역의 해수 염분이 40 PSU일 때 이 해수 5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 염분 PSU, 염분 40 PSU라고 하는 의미가 해수 1000g에 염류가 40g 녹아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1000g은 해수의 양이 되는 거고 40은 이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이 해수에 5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은 결국 식을 세우면 1000대 40이 녹아있는데, 그러면 500에는 얼마가 녹아있느냐라고 이 양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1000과 500이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40도 해보면 20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0g 녹아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염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그러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증발량과 강수량, 그리고 흘러드는 담수의 양, 그리고 해수가 얼거나 아니면 비강가 녹는 정도에 따라서 염분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증발량과 강수량.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는 얘기는 일정한 용기에 물을 넣고 여기다가 소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다 섞으면 이제 어떤 짠맛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증발이 많다는 얘기는 넣어주는 물의 양보다,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물의 양보다 자연적으로 증발되는 더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짠맛이 더 강해질 것이고요. 그 얘기를 염분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낮을 때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물의 양이 더 많을 때 당연히 물의 양이 증가하니까 이 짠맛이 좀 싱겁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분이 낮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담수의 양이 많으면 당연히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해수가 얼면 당연히 염분이 높아지고요. 바닷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낮아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물에 녹아있는 이 소금물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해역마다 다 다릅니다.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다 다르지만, 즉 염분은 다 다르지만 각 염류가 차지하고 있는 이 비율은
어느 해역에서나 항상 일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A 해역에 있는 염류 중에서 예를 들면 염화나트륨이 28g 녹아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24g 녹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녹아 있는 양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이 28g은 전체 염류 중에서 예를 들면 77%를 차지한다면 이 B 바다에서도 77% 염류 총량 중에서 77%를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상이 해수의 특징이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흘러가고 있는 이 해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일정한 방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흐른다. 이 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해류라고 하고요. 해류 중에서도 비교적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하고요. 비교적 찬 해류를 한류라고 합니다.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그러한 따뜻한 해류이고요. 한류는 추운 지방, 저 북쪽에 있는 고위도서부터 또 적도 부근까지 낮은 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찬 해류를 한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는 크게 난류도 있고 한류도 있습니다. 이 난류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도 부근에서 출발한 이 거대한 해류가 우리나라 주변에 다가올 때 이 일본을 주로 거쳐서 나가는데 일본 쪽 거쳐서 나가는 이 크로시오 해류가 우리나라 쪽으로도 이렇게 가지를 쳐서 들어오는 그러한 난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난류가 하나는 서해 쪽으로 하나는 동해 쪽으로 가는데 서해 쪽으로 가는 난류를 황해 난류라고 하고요. 동해 쪽으로 흘러가는 난류를 동한 난류라고 합니다. 또한 저 북한 지역 해안을 따라서 흘러 들어오는 이 차가운 해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북한 한류입니다. 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러한 지점이 바다를 조경수역이라고 하고 이 조경수역은 특징이 풍부한 이 어장, 즉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잡힌다. 그것이 또 좋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고 있는 이 한류와 난류 그리고 조경수역에 대한 정리 이름과 함께 정확하게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난류는 서해 쪽으로 흐르는 황해 난류가 있고요. 그리고 동해 쪽으로 흐르는 동안 난류가 있고 그리고 동해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북한 한류라고 하는 차가운 해류도 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을 조경수역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동해에서 바로 동안 난류와 북한 난류가 만난다. 그리고 풍부한 어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함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명칭과 또 위치와 한류와 난류가 만났을 때의 조경수역의 특징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해류는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라면 이 조속 현상은 주기적으로 변하는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무엇이 해수면의 높이가 왜 높아지느냐 바로 이 밀물 때문에 높아졌다 썰물 때문에 낮아지는 그러한 해수면의 높이를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조속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밀물이 들어와서 밀물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라고 합니다. 만조. 반면에 물이 빠져나가는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이 썰물 때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지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를 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속 현상은 뭐냐면 이렇게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데 그냥 그러한 현상을 조속 현상, 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높았을 때를 만조, 가장 낮았을 때를 간조라고 한다면 이 만조와 이 간조의 차이, 즉 해수면의 높이 차이 이거를 조차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를 조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해안에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2번씩 일어나고요. 조차는 매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높았을 때 요 지점들이 바로 만조가 되는 것이고요. 가장 낮았을 때 요 지점들을 바로 간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만조와 간조의 차이, 이 높이 차가 조차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조차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러한 조속 현상을 활용해서 또 고기잡이 배가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는 만조 때 주로 나가고요. 밀물 때, 해수면이 가장 높았을 때, 그리고 썰물로 인해서 바닷물에 빠져나가서 해수면이 낮아졌을 때는 주로 갯벌 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지역에 관광을 가는, 여행을 가는 그런 때가 바로 간조 때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필평가 대비 태양계와 해수 그리고 수권에 대한 전체적인 핵심 내용 요약을 하였습니다. 오늘 필기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제출해야 될 부분은 바로 수권의 분포와 각각의 특징들 이거를 함께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조속 현상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노트에 정리를 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2학년 올라와서 처음 보는 시험인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각자 준비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패들렛 또는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